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어제 KBS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인터뷰로 하루 종일 인터넷 공론의 장은 뜨거웠습니다.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는데요. 제가 추려보았습니다. 나는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가 기계적 중립에 대한 강박이라고 생각한다. 과학 사회학자인 도로시 넬키는 좋은 저널리즘의 조건으로 사실에 대한 철저한 취재, 비판적 탐구, 대담한 해석,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했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이 세 가지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기계적 중립을 갖다 놓았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일을 놓고서 상반되는 양쪽 견해를 그대로 옮겨 적고 심지어 그것으로 언론이 할 일을 다 했다는 그릇된 관행을 답습하게 되었다. 한국 언론의 기사 제목에 유독 A vs B, 즉 A 대 B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슈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면서 시끄럽긴 하지만 정작 공동체 구성원의 좋은 삶을 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도 이런 언론의 행태와 무관할 수 없다. 양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민이 궁금해하는 대목을 묻는 것도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치자.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독재자, 좌파 독재 운운하는 거칠고 질낮은 정치적 수사에 그런 정치적 수사에 무게를 두는 보통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 중립이 공정한 것이고 또 그 중립이 객관적이라고 평가받던 시대가 있었죠. 언론인이 편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의 논란 좋은 저널리즘으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용민 생각이었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자, 영상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혼란스럽게 됐는데요. 잠시 후 잠깐 인터뷰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속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바라보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소회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남다른 역사, 오늘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이명태 역사 저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자,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질문자로 나선 KBS 기자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한 달 동안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직접 답변해야 하는 KBS 시청자 청원에는 대담자 송현정 기자를 질책하는 내용이 이미 10,000건을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
오늘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현정 기자의 질문 방식을 거론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2주년 인터뷰로서 자유한국당이 거론하는 좌파 독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그걸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어제 저는 생중계 KBS 1TV 봤고요. 예. 보면서 송현정 기자의 그 질문 방식. 송현정 기자 이름 또 나오는군요. 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되겠다 싶어서 실시간 검색을 해봤더니 역시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다만 저는 이제 그것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언론 자유가 높아가고 있는가에 네. 대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정말 공격적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독재자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리고 말 중간에 이제 끊기도 하시고 네. 아마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그렇게 뭐 대통령이나 수상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은 참 드물게 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아마 바로 반격과 공격을 했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단히 침착성을 유지하시면서 정치, 경제, 사회, 뭐 국방, 안보, 대북 관계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단히 솔직하게 필요한 뭐 수치도 말씀하시면서 국정 현황에 대한 아주 깊은 그런 그 이해도를 보여주신 그런 그 인터뷰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한편 표창원 의원과 함께 토론한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좌파 독재가 어불성설이라는 표창원 의원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국민의 자존감은 누가 다독이는가 하면서 hir난했습니다. 대통령이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인데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의 발언 들어보시죠. 언론의 자유라는 거는 기자의 그 질문 방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언론의 여러 가지 그 보도 방향 네.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자존심이 매우 강한 분이다. 네. 또 자부심이 강한 분이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의 자존심, 자존감이에요.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 국정에 대해서 어떤 뭐 성찰이나 그런 것보다는 네. 크게 봐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거시적으로 봐서 지금 잘 가고 있다.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하고 있다라는 식의 상황 판단이란 말이죠. 네. 이것은 매우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다. 네. 이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그러한 인터뷰가 가능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김용민 라이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당선은 친문을 견제할 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비문을 선택한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거리를 두고 이해찬 대표의 파격 공천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보수 언론들의 분석이 대개 이렇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소외감을 가진 사람은 있겠지만 민주당 의원 모두는 친문이다. 이겁니다. 한편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한 것과 관련해 슬쩍 고소 고발 가능성을 흘린 모양이죠. 이인영 원내대표의 설명 또한 들어보겠습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부분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전체가 다 친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누구는 더 주도하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을 느끼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 내부의 단결력을 극대화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진영을 짜자 이런 희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지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는데 선진화법 근거해서. 그런데 이제 이 고발 관련해서도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의 인터뷰 과정에서 일반적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생겼던 충돌, 갈등이라면 서로 고소고발을 취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을 텐데 아하. 그것은 국회 선진화법의 작동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고소고발을 취할 수 있는 거냐. 그러려면 뭐하러 선진화법을 만들었냐. 이런 국민들의 비판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서 이번 그 선진화법을 가지고 고소고발된 문제들에 대해서 취하는 문제들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행정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격입니다. 당직자에게
네, 단 한마디도 방송에서 옮길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바람에 무리를 빚었죠. 당직자 노조에서 사퇴를 요구했지만 현재 사과만 한 상태입니다. 기자들이 한선교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황교안 대표에게 향후 조치에 대해서 물어보았지만 황 대표는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언급을 회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그랬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분도 크게 화제돼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한선교 사무총장 건은 어떻게 된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 전망입니까? 참 곤란한 걸 또 그렇게 물으세요. 원고에도 없는 걸. 뉴스가 하도 크게 됐길래. 예. 그건 뭐 이유야를 떠나서 한성교 총장께서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기 때문에 본인도 사과를 했고 그 사과를 받아들이냐의 여부는 피해를 입은 당직자의 몫이고 또 한성교 총장을 그 자리에 계속 놔둘 건지 교체할 건지는 그건 황교안 당대표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제가 한성교 의원님이랑 안성 용인 옆지역구입니다. 저한테 너무 가혹한 거를 주문하지 마세요. 그 생각보다 크게 불거져 가지고요. 보통 이게 사무처 직원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드문데 그 간에 이런 갈등이 좀 쌓여 있었나 봅니다. 관련 기사를 좀 검색을 해보세요. 곤란하시군요. 네. 예. 곤란합니다. 이상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부분이었습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의 불만이 크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거 같은 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없애고 270석 지역구 의원으로만 국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는 바람에 나머지 여야 4당으로 하여금 더 이야기할 게 없다. 자유한국당 빼고 패스트트랙 논의하자는 분위기에 불을 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1등만 배지를 다는 선거제도가 유지됐을 때 손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자유한국당 수도권 의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MBC 라디오 시민보의 시선집중 일부분 들어보시죠. 이걸 나경원 대표가 예, 전반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행보로 당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지금 당내 잠재해 있는 나경원 대표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뭐냐면은 예. 결국 선거법 협상에 있어가지고 이상한 안을 던져가지고 패스트트랙을 자초했다는 비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그 당시에 5당 합의했던 게 뭐냐면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대안들을 내놓고 서로 경쟁하자는 그랬죠. 거였는데 예. 거기서 혼자 이제 자유한국당이 뭐 별로 고민도 안 해본 것처럼 270석에 그냥 그 비례 없애자 이렇게 내가지고 완전히 뒤집은 거죠. 예. 쟤네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패스트를 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를 순식간에 만들어버린 게 솔직히 나경원 원내대표 지도부거든요. 지금 수도권 지역에 있는 출마 예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벌벌 떨고 있습니까? 어쩌자는 거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진짜 270석 줄이고 수도권에서 1대1로 붙다는 거냐 아니면 뭐 작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안이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어쨌든 패스트트랙이 하나의 전기가 된 상황 속에서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에 돌아가면은 아마 지금 뭐 다른 거 많이 하고 싶겠지만은 우선 예. 당내 기본적인 요구는 뭐냐면은 선거법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별 생각 안 하고 던진 것 같은 270석 비례 없애기 이거에 대해서 수습을 좀 해야 된다. 김용민 라이브. 북한은 왜 또 발사체를 쏘았나? 망가진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또 미국의 강경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끌려가는 협상을 해서는 희망이 없다고 북한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강화된 국제 제재를 자초할 수도 없는 법, 묘안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김준영 한동대 국제정치학 부교수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입지가 망가진 거죠. 북한의 판단은 6.12 다시 말해서 1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신뢰관계로 가기로 해놓고 다시 리비아 모델 강경파가 등장하는 걸 보면 이거는 첫 번째 정상회담 직전으로 갔다. 협상을 하려면 자기들도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를 해야 되냐. 예, 예. 지금 트럼프는 안 바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 예. 가서. 그리고 이번엔 이겼다는 거 지금 판단하고 있고 트럼프 역 지금 2년 동안에 가장 칭찬을 받았던 대외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은 강경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북한이 그동안에 굴복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일종의 미국도 강경한 자세를 북한 양보하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뭐냐면 이 입지를 키우지 않고 나가면 결국 당할 수밖에 없다면 거기서 택한 것이 바로 단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단거리는 묘한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북한의 약속이 뭡니까? 중장거리 안 쏘는하고 네. 핵실험 안 하겠다는 거. 약속 어기는 거 아닙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어제 발사된 미사일을 두고 유엔 제재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종대 의원은 자존심이 강한 북한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쌀을 준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양 박치기로 답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김종대 의원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한 말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번 논란이 됐던 건데 예.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탄도미사일은 몽땅 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까지 유엔이 참 이게 기묘한 건데 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묵인해 왔어요. 아하. 그러니까 1000km 이하 예. 북한이 이제 주력이 스커드 미사일이라고 단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예. 이런 짧은 미사일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하도 자주 쏠 뿐만 아니라 뭐 이미 오래전부터 다 갖춰놓은 거고 새삼스럽게 네. 스커드 미사일 갖고 우리가 왈가왈가 하다 보면 매일 모여야 된다. 네. 북한에 쌀 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우리 정부도 노력하는 모습인데 북한은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쌀을 준다. 뭐 앞으로 이런 거 갖고 예. 북한에 한 얘기하면은 북한은 자존심이 센 나라서 아하. 평양 박치기로 그냥 들어옵니다.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보내드립니다. 붙들 수 없는 꿈의 조각들은 하나둘 사라져가고 쳇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 오늘도 매달려가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겉으론 감추며 한숨 섞인 말 한마디에 나만의 진실 담겨 있는 듯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가리. 엇갈림 속에 긴 잠에서 깨면 주위엔 아무도 없고 묻진 않아도 나를 알고 있는 곳 그곳에 가려고 하네. 근심 쌓인 순간들을 힘겹게 보내며 지워버린 그 기억들을 생각해내곤 또 잊어버리고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3773번 쓰시는 분, 오늘은 뉴스 공장보다 김용민 라이브 오프닝이 더 마음에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프닝만 더 마음에 드시겠어요? 방송 내용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어디 뉴스 공장과 비교를 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 잘 받았습니다. 홍선영님, 저도 어제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그 대통령 대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이 좀 더 유능해졌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자, 그리고 STL로 시작하는 닉네임 쓰시는 분. 송현정 기자는 기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했으나 그런 대담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미숙했습니다. 네, 이런 견해도 주셨네요. 예. 자, 일단 오늘 KBS가 정말 국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훈계를 들었습니다. 예. 자, 5시 26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윤여은 씨. 네, 금요일답게 고속도로 정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사에서 신갈분기점까지 23km나 정체고요. 이후 판교분기점과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와 신갈분기점에서 정체고요. 이후 기흥 동탄에서 동탄분기점 사이 5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은 태계원 진출로 2차로에서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 서하남 3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은 일산에서 송리까지 길게 밀리고요. 반대쪽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과 시흥 요금소에서 송리까지 밀립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조암에서 송산마도까지 16km가량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창현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네. 자, 어제 그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과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자, 이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는 정부안이 제시됐을 때 이미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는데요. 갈등 네네. 때문입니까? 제도 개선은 사실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의한 것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입니다. 예.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수정 보완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그러니까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이제 변화된 최저임금 결정 체계인데요. 이렇게 이원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88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후에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개정한 거거든요. 예. 현재도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구간 설정과 인상률 결정이 이 두 단계로 나눠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의 기구로 분리해서 좀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자, 지금 야당은 결정체계 이원화에 반대하지는 않지만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과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이 고려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유한국당 쪽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최고임금이라면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어느 기업에서 일하든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거든요. 예. 그걸 기업의 지불 능력에 맞춘다는 것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업종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최저임금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데 그게 어떻게 업종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까? 최고임금이라면 다를 수 있겠죠. 예, 최고임금이라면 다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결국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거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또 기업 지불 능력에 따라서 제각각 다르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저는 사실 우리 그 야당 의원들께서 네. 지난 정부에서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그 의도가 참 궁금합니다. 예. 이 업종별 지역별 뭐 기업 지불 능력을 왜 그럼 지난 정부 때 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했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러니까 지금 결정위원회와 구간설정위원회를 나눠서 이렇게 해서 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이원화한다면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면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죠. 예, 예. 정부가 독점하던 그 공익위원회 구성 권한도 이번에 국회와 공유하겠다. 그것도 여와 야가 같이 공유하자는 법안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너무 정치적으로 또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을 좀 확보하고 예. 노사 양측이 모두 결정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 절차로 운영하자는 게 개정안입니다. 네. 그 유튜브에서 SJA 필명을 쓰시는 분이 업종별 최저임금 이렇게 달리하면은 최저임금이 대체 무슨 소용인가라고 글을 올리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내년 최저임금은 이로써 새 공익위원이 선정된 뒤 현행안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네. 과정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예, 지난 3월 29일에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다가 이 2020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고 일단 요청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법에 따라서 90일이 되는 6월 27일까지 결정해야 됩니다. 글쎄 말입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죠. 네. 다음 달 20일의 말인데. 개심기간 거쳐서 8월 5일까지는 꼭 고시를 해야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우선 사태에 따라서 새로운 공익위원들을 선임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바람에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수 언론과 경제신문들이 꾸준히 주장해 왔는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어느 선에서 결정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선에서 결정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예. 그거야 뭐 당연한 건데요. 대략 네. 한 몇 퍼센트로 보세요, 인상률을?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예, 예. 공약은 공약이고 경제는 경제 아닙니까? 네네. 경제 상황이 바뀌면 공약도 바뀔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는 인상률을 내놓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지 네. 인상률이 얼마나 될지는 저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서 속도 네. 조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그런 걸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난 대선 때 모든 대선 후보가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했었는데 말이죠. 예. 네. 참 시련이 쉽지 않네요. 예. 자, 최저임금의 현주소에 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 주장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서 반박했습니다. OECD 평균 수준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의 그 최저임금 수준. 평균 수준이 맞습니다. 평균 임금 대비로는 네. 29개 OECD 국가 중 네. 한국이 15위 딱 중간이거든요. 네, 네. 예, 저는 이것이 어떻게 OECD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한국경제연구원의 그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게 세계적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비껴간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최저임금 수준을 순위를 매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자, 개정안을 발의하신 신창현 의원께서 이번 국면을 바라보시는 그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국회 상황 때문에 개규된 법안 지금 뭐 아직 뭐 본회의에 회부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이 최저임금제도 개편은 야당이 먼저 요구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지난 2년 동안 두 자릿수 인상 과정에서 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이 요구를 수용해서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이제는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협의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때까지는 현 체제로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서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미선님께서 업종별 최저임금이라니 그렇다면 재벌들 최고임금 구간부터 정해야겠네요.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어떠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공감하십니까? 최고임금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창현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가람님께서는요, 보수 언론이 자영업자, 중소기업 걱정하는 것은 고양이가 쥐를 걱정하는 것만큼이나 넌센스입니다. 이란 문자 또 보내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함께한 잠깐 인터뷰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오늘 석석은 어디가 있을까요? 석석 어디입니까?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을 본 각계각층의 반응을 들어보려고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몇 명의 반응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 저는 딱 3명의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3명?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방금 날 불렀습니까? 무성이라고 하는 건 무성이를 무성의하게 보는 겁니다. 3명이든 4명이든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석석, 그간 저 수집한 의견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독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찰스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냥 저는 이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실망입니다. 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대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좋았으면 O, 나빴으면 X. 제 대답은 바로 세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완영 의원을 만나봤는데요. 이 의원이 송현정 기자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들어보시죠. 송 기자님, 그래서 독재 좋아합니까? 좌파 미워합니까? 미세뉴스 보세 오늘의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 2주년 대담 최선이었습니까? 시사평론가 김수민, 오창석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가 준비한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네, 청와대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출연한 KBS 특집 대담에서 진행을 맡은 KBS 송현정 기자의 태도를 놓고 일각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 응답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불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또한 문 대통령은 오히려 더 공격적인 공방이 오갔어도 괜찮았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예, 그래요. 정말 지난밤에 또 오늘 아침 아니 지금까지도 아주 시청자 또 애청자분들의 뜨거운 그런 반응들이 KBS에 도착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 이게 사실 이제 뭐 기자와의 대담에서 논란이 된 적이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경기방송의 김혜령 기자와 함께 논란 같은 게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이번 논란을 보면서 저는 송현정 기자가 그 나쁜 의도로 얘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송현정 기자의 개인의 입장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KBS를 대표하는 거고 또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국민들을 대표해서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뉘앙스였으면은 이런 오해가 오히려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문재인 대통령 특집 대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한마디 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담에서 대북 식량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요. 경북 영천의 한 과수 농가에서 민생 투어 대장정 중이었던 황 대표가 이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의 식량 나눠주는 문제만 얘기하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등 잘못된 문제들 전반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응하겠다라고 덧붙였고요. 한선교 사무총장 폭언 파문에 대해서는 피해자하고 연락이 안 되다가 오늘 아침부터 되기 시작했다라고 밝히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실제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라고 하죠. 예, 네. 보도가 그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황교안 대표 입에서 영수회담이란 말이 나온 건지 이게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영수회담을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제안 사항이죠.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네네. 표현. 이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권위주의 시절에 많이 쓰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좀 입에 익은 단어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란 말도 권위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뭐 권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영수회담. 여야 지도부 회담 이런 표현을 썼다. 문 대통령은 이게 그렇게 영수회담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이거를 내용을 추리는 과정에서 등장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반응도 우리가 들어봤고요. 예.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소식 한번 짚어볼까요? 김수민 평론가. 네, 전문가들이 이 발사체 두고 이스칸데르급이라고 진단들을 했고, 근데 처음에 발사체로 규정했다가 군 당국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분석을 내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초래했다라는 그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앞으로 좀 프레임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예. 그래서 혼란을 가중시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단거리 미사일과 함께 쐈던 240mm 방사포, 151mm 자주포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에서 빠진 부분 또 함께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제 발사한 발사체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군 관계자에서는 뭐 사격 장소 방향이 다르고 시간이 달라서 두 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에 대해서만 공지를 했다라고 해명을 또 했고요. 예. 야간에 이제 이 탄도미사일이라는 미국의 평가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군 관계자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유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은 이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양상이? 네, 탄도미사일이라고 본다면은 이게 이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가 될 수가 있겠죠. 네네. 2006년에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2주년 대담에서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또 발사체를 쐈는데 대북 식량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정부가 이 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발사에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혔는데요.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서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에 그리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에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국제기구 보고서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다만 국민들의 공감, 여론을 형성하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보기에 따라서는 이 쌀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유튜브로 필명 허공의 삽질님, 이런 필명을 쓰시네요. 허공의 삽질. 역사학자 전우용 왈, 권위 앞에 위축되지 않는 기자 정신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칭찬하는 다른 기자들을 보면 안 때리는 선생님에게만 그렇게 덤비던 고등학교 때 그런 학생이 떠오른다, 이런 글을 쓰셨네요. 예. 지금 뭐 저희가 뭐 지금 북한 식량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뭐 무슨 문자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어떡하죠 이거? 요 얘기를 여기 말고 다른 데였으면은 굉장히 길게 신랄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희는 위축되지 않고 할 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현철 장관이 국회를 찾아서요.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역시 만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눈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윤상현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정상화되었다는 소식이 정상화됐어요. 전해지고 있는데 완전 정상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권은희 정책위의장과 청년 최고위원이죠. 김수민 의원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또 지명직 최고위원인 주승용, 문병호 최고위원 이렇게 6명이
9명 중에 6명의 최고위원이 참석을 했고요. 참고로 오신환 사무총장은 최고위원은 아닙니다만 네. 여기에 또 배석을 또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신환 의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정상화된 모습을 보여준 건 맞는데 네. 바른정당계이자 또 선출직으로 전당대회에서 선출됐던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또 헷갈립니다. 네. 예, 이분 권은희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출신. 네, 바른정당계고요. 아까 네. 전에 이제 권은희 정책위의장이 이제 광주 지역구죠. 이 세 명의 국민의당 출신. 네, 세 명의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당무 보이콧을 이어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제 당 최고위원회가 말이죠. 5명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게 정족수가 되지 못해가지고 네, 회의를 연하마나 의결 정족수 미만이 되기 때문에 네. 회의 연하마나가 되는데 6명이 모였으면 뭐 일단 의결은 가능한 것인데 이 3명 최고위원과의 갈등이 수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또 관건으로 남아 있겠죠. 만약에 뭐 3명이라고 무시하고 그냥 갈 거냐 아니면 3명을 좀 설득해서 들어오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고 이 3명이 이제 어느 정도 바른미래당 봉합 그 사태가 봉합이 되는 것 같았지만 손학규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게 특히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 강하게 남아 있죠. 그래서 이런 갈등들은 아직까지 불씨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결국 돌아오지 않겠어요?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이 10일 이제 집행한 관세 인상을 통해서 중국은 대미 수출품 절반의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작년부터는 5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의 25%, 2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의 10%를 부과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역시 25%로 인상함에 따라서 중국 전체 무역의 25%의 일괄적인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 중국 제품이 일거에 그 가격이 올랐겠네요. 네, 일거에 25%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날 이후 이 발표 이후 제품에만 관세 인상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현장에 있던 물건이 갑자기 25%가 뛰어오른다라는 건 없고요. 그래서 실제 타격은 2주 또는 4주 뒤에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떡합니까?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거라고 사실 과거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 자문단이라든지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의 독단으로 밀어붙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정치 모든 것이 거의 톱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져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역시 피해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제품을 사용하는 미국인들이 더 많은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 말입니다. 그 언젠가요, 그 미국 그 서부 지역에서 LA인가 거기서 중국 제품 없이 사는 뭐 그런 무슨 이 테스트인가요? 테스트를 했었는데 테스트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 실험. 왜 갑자기 테스트란 말이 나왔을까요? 테스트나 실험이나 같은 말이었습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랬군요. 네. 다행이라. 네, 영어 울렁증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2주를 못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중국 제품이 이런 식으로 계속 관세 올려가지고 물건 풀었다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상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실제 무디스가 2019년 4분기까지 0.8%포인트 정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깎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최악의 시나리오 때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2.6%포인트까지 깎이고 미국 내 일자리 역시 300만 개 이상이 사라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나 중국 역시 경제 성장률이 1.5% 또는 2%까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고한 지지율을 하고 있는 판벨트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라든지 러스트벨트 이쪽에서 큰 타격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까지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서 뭐 무릎을 꿇는다면은 시진핑 국가주석 뭐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국가적 자존심에도 사실은 이제 G2였잖아요. G2라는 것이 사실상의 우열이 나뉘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여기서 그냥 꼬리를 내린다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향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지켜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렇죠. 사실 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가서 트럼프 대통령 설득할 것도 아니고. 네, 만난다면서 설득하고 싶지만 그냥 지켜보면 안 됩니다. 똑똑히 지켜봐야 됩니다.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신박하고 참신한 그렇죠. 표현을 결연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버스 파업 문제가 이제 크게 대두가 되고 있죠.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긴 합니다. 쟁의 조정회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쟁의 조정회의라는 것이 이제 지금 이제 노동계, 버스업계 이렇게 이쪽에서 신청을 한 건데 29일 지난달 29일에 이 쟁의 조정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정 기간을 두는데 일반 사업은 기간이 10일이고요. 공익 사업은 15일. 그런데 이 버스 사업은 공익 사업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기한, 이 쟁의 조정을 하는 기한 파업을 앞두고 그것이 이제 14일까지거든요. 오는 14일까지인데 파업은 15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각지에서 찬반 투표를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가결이 된 그런 상황인데 14일에 조정이 성공을 하면 파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처음 다루는 이야기 같아요. 버스 파업이요. 예. 네. 버스 파업은 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버스가 예전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업종이었는데 예외 업종에서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 52시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버스 기사의 임금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월 평균 한 340만 원 정도인데 원래 버스 기사가 노동 시간은 길고 급여는 좀 높지 않은 편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주 52시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어떤 기본급이 비중이 적고 그러니까 초과 근로 수당의 비중이 컸거든요.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거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면은 한 3분의 1까지도 심지어 급여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 52시간을 하게 되면 인력 더 필요하다. 이 인력 충원에도 또 비용이 드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런 두 가지 논리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일단 국토교통부 이 파업에 대한 규정을 하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근무시간 단축보다는 임금 인상이 쟁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충원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버스 회사 해당하는 버스 회사 중에 대다수가 준공영제예요. 준공영제는 이미 이제 여력이 있어서 1일 2교대제로 바뀌었다. 예전에 격일제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임금 보전 쪽으로 이제 노조의 요구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파업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는 있는데 뭐 전세 버스를 투입한다거나 택시 부재를 해제한다거나 또 도시철도의 어떤 운행을 연장하거나 출퇴근 시간의 배차를 더 강화한다거나 이런 방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게 버스 파업이라는 게 뭐 전국의 모든 버스가 파업을 하고 이런 거 아니라 이제 버스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그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버스가 이제 파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타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이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을 결정하는 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고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7월 24일 만료가 됩니다. 10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법무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임명 제청을 위해서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후보자 추천위 위원으로 임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청법 제27조 제31조를 보면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들을 추천을 할 수 있고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추천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검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불법 사찰 의혹을 받아왔었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신병 확보에 검찰이 나섰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강 전 청장 시절에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 그리고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훈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가 됐는데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2016년 4월 총선 당시에 경찰 정보 라인들을 통해서 이들이 친박계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이르는 것이죠. 이야, 전직 경찰 총수 2명, 2명을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만은 보통 뉴스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기하기도 했었고 여론에서도 일정한 반향이 있었지만 정보경찰 문제 이거는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하필 정보경찰 이 이슈로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될 위기다. 네. 이게 또 검경 간의 갈등, 또 네. 수사권 조정안에 얽혀 있는 맥락 이런 것들도 이제 주목할 만하죠. 네, 휘발력이 큰 뉴스였습니다. 자, 민해한수. 네, 그 대북 지원하고 이제 북한 미사일 문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뻥 하면은 먹을 게 쏟아지는 게 있죠. 네, 뻥튀기. 예, 뻥튀기인데 예, 뻥튀기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다. 예, 예. 예, 남북미는 뻥튀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기한.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쌀은 무기가 아니다. 그래요. 오늘은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아니요. 왜 자꾸 날 부릅니까? 예, 두 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빈 평론가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예, 저는 2부에서 오겠습니다.